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1월 29일 지금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45분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뇌의 진화, 신의 출현, 서론을 읽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죠, 뭐 그냥. 자, 22쪽 진화이론. 이 책은 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이 인간의 뇌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할 것이다. 신들이 언제 왔는가에 대해서는 뇌가 5차례의 특수한 인지 발달을 거친 연후에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신을 인지할 수 있기까지는 이러한 발달이 필요했다. 약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의 뇌 크기와 일반 지능이 대폭 증가했다. 1장 약 180만 년 전에 나타난 호모 에렉투스는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켰다. 2장 약 20만 년 전부터 옛 호모 사피엔스는 가로 열고 흔히 마음이론이라고 지칭하는 가로 닫고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켰다. 3장 약 10만 년 전부터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능력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생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수 있었다. 4장 끝으로 약 4만 년 전부터 우리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흔히 자전적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켰다. 이는 자기 자신을 과거와 미래로 투사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더욱 능숙하게 계획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호민인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개인적 존재의 종료로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초로 죽음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장소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5장 특정한 인지 기능이 호미닌의 특정 진화 단계와 결부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오로지 그 시기에만 발달했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인지 기능은 호미닌이 진화한 전체 경로 가운데 한 부분으로 진화했고 짐작컨대 계속해서 진화 중이다. 특정한 인지 기능을 호미닌 진화 과정의 특정 단계와 결부시키는 것은 진화의 그 단계에서 호미닌이 우리가 아는 어떤 새로운 행동을 선보였으며 이 행동은 그 특정 인지 기능이 이 호미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음을 암시한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를 들어 약 10만 년 전에 장신구 목걸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개 껍데기가 처음 등장했다. 이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인지 능력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숙했음을 뜻한다. 이런 인지 기능의 정구는 10만 년 전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고 5만 년 전부터는 더더욱 발전하게 되지만 우리는 장신구로 사용된 조개 껍데기를 인지 진화의 표시로 간주한다. 여기서 호미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미닌, 호모사피엔스와 그 모든 직계 조상을 포함한 인류 계통이랍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모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편할 테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전적 기억과 기타 인지 기능의 획득은 약 1만 2천 년 전부터 시작된 농경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부락과 도시에 정착했고,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불러왔다. 한 장소에 거주하면 죽은 자를 산자들 옆에 매장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조상 숭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정교해졌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상들 사이의 위계가 생겨났다. 1만 년 전에서 7천 년 전의 어느 시점에 아주 중요한 몇몇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개념상 신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6장 최초로 문자 기록이 가능해진 6500년 전쯤에는 신들이 무수히 생겨났다. 처음에 그들의 책무는 삶과 죽음 같은 신성한 문제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곧 정치 지도자들이 신의 유용성을 깨달으면서 법을 집행하고 전쟁을 벌이는 등의 세속적인 일 또한 점점 더 신들의 몫이 되었다. 2500년 전 무렵에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주요 종교와 문명들이 조직되었다. 7장 마지막 장에서는 뇌의 진화로 신이 출현했다는 이론의 유용성을 지금까지 제시된 다른 이론들과 비교한다. 8장 이론의 유용성은 알려진 사실에 대한 설명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신의 진화 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이 최초로 알맞게 제시한 이론을 업데이트한 것에 가깝다. 다윈은 젊은 시절에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고수했고, 한때 성직의 길을 진지하게 고려하기까지 했다. 그는 5년간의 비구로 항해 중에 성경을 인용한다는 이유로 몇몇 장교들의 완전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영국으로 돌아와 자연선택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다윈은 종교적 신앙도 뇌 진화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종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개인 공책에 적었다. 그리고 특유의 약식 전보 문체로 유전되는 사고 가로 열고 아니 더 적절히 표현하자면 욕망 가로 닫고 유전되는 사고가 뇌의 분비물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계속해서 그는 만약 그렇다면 이것 가로 열고 신에 대한 믿음 가로 닫고 이것이 유전되는 뇌 구조가 아니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신에 대한 사랑은 생물 조직에서 비롯된 효과라고 적었다. 신에 대한 사랑은 생물 조직에서 비롯된 효과. 사고와 욕망과 신에 대한 사랑 모두가 우리 뇌 조직의 산물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네, 이미 다윈은 신중한 다윈시에 나오네요. 신중한 다윈시. 책 있는데 잠시만요. 신중한 다윈시. 예, 여기 있습니다. 신중한 다윈시. 책에 넣어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이라 표시 좀 하겠습니다. 다윈도 이미 사고와 욕망과 신에 대한 사랑 모두가 우리 뇌 조직의 산물이라고 추측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네요. 이 정도까지의 통찰을 보였다는 게. 당시 겨우 29세였던 다윈은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연 선택이라는 자신의 신생 이론이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기독교 신앙과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윈은 기득권 세력인 종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신앙심 깊은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그의 자연 선택 이론을 발표하지 않았다. 자연 선택에 대한 다윈의 관점이 그가 세계 일주 항해 중에 만난 동물들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신에 대한 다윈의 관점은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는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에 산지한 무수한 섬의 원주민을 만났고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인간의 유래에서 그는 만물에 스며든 영적 힘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영적 힘에 대한 믿음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쉽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윈은 이런 믿음이 인간 추론 능력의 상당한 진보가 있은 연후에 또한 상상하고 호기심을 품고 궁금해하는 능력의 더 큰 진보로부터 비로소 생겨난다고 덧붙이면서 뇌 발달 이론의 초석을 놓았다. 다윈은 개가 자기 주인을 신으로 여긴다고 주장한 다른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종교적 헌신의 감정을 개가 주인에게 품는 깊은 사랑에 빗대었다. 그래요. 말년에 다윈은 자기 이론의 영향으로 신을 전혀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불신이 아주 서서히 내게로 다가와서 마침내는 완전해졌다.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는 전혀 내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고 내 결론이 옳다는 것을 단 1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악의 문제 역시 다윈이 궁극적으로 신앙을 버리게 된 이유가 되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이
결핵으로 10살 때 사망한 일은 특히 큰 괴로움을 주었다. 또한 다윈은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어떻게 무수한 하등 동물들이 거의 끝없는 시간에 걸쳐 고통을 겪게끔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한 친구에게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우리 주변에서 창조주의 의도와 은혜의 증거를 분명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는 세상에 고통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다윈은 창조 과정에서조차 신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의도를 찾을 수 없듯이 유기체의 다양성과 자연 선택의 작용에서도 의도를 찾을 수 없다. 야, 이 다윈이라는 인물은 정말 연구해볼 가치가 있네요. 다윈평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윈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진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교와 관련지어서 연구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다윈은 자칭 불가지론자였지만 이는 독실한 신자였던 아내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였음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죠. 사람의 뇌, 신의 출현에 대한 진화이론을 평가하려면 사람의 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주석과 부록에서 설명하겠다. 뇌는 놀라운 기관으로 1000억 개의 신경세포, 그리고 뉴런과 1조 개 이상의 신경악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진다. 한 사람의 뇌세포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다면 한 명에게 신경세포 16개, 신경악교세포 160개씩 돌아가는 셈이다. 각각의 신경세포가 최소 500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뇌 하나에 있는 신경섬유의 총 길이는 약 16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신경섬유를 한 줄로 이으면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다. 신경섬유는 밝은 빛깔의 물질인 마리집으로 쌓여 있다. 빛깔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섬유로 된 연결로를 백색질, 화이트메러, 백색질이라고 부른다. 신경세포, 신경악교세포, 연결로가 한데 모여 무한히 복잡한 뇌신경망을 형성하여 이것이 사람의 뇌를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물체로 만든다. 영국의 신경학자 맥도널드 크리칠리는 뇌신경망을 뇌의 신성한 연회에 비유하며 이 잔치의 음식들은 한데 섞여 쉽사리 찾기 힘들며 심지어 그 소스의 재료는 아직까지도 비밀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우연한 마음, 아이스크림처럼 진화한 우리 뇌의 경위와 불완전함. 사람 뇌의 악교세포가 신경세포보다 10배 더 많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뇌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뇌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도 제가 봤었는데 저기 사진 못했고 알라딘에서 봤는데 찾아봐야 되겠네요. 국소적으로 볼 때 사람의 뇌는 두 방구로 나뉘며 각 방구는 이마 옆, 관자 옆, 마루 옆, 뒤통수 옆의
뇌 주요 옆으로 나뉜다. 도판 1. 뇌의 내옆, 이마옆, 전두엽, 마루옆, 두정옆, 관자옆, 축두옆, 뒤통수옆, 후두옆, 소뇌, 뇌줄기. 희한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 또 현미경으로 관찰한 뇌세포 조직에 의거하여 52개의 개별 영역으로 세분된다. 1909년 독일의 해부학자 코르비니안 브로드만이 처음 분류한 이 뇌 영역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불리며 보통 BA에 숫자를 붙인 형태로 예를 들어 BA4, BA4 하는 식으로 약칭한다. 이 책에서는 뇌 부위별 기능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브로드만 번호 체계를 이용할 것이다. 도판 02는 브로드만 영역을 보여준다. 브로드만 영역. 어이구야. 외측 표면과 내측 표면이 있는데 막 숫자가 막 붙어 있습니다. 브로드만 영역. 주표시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주표시. 원래 현미경으로 본 세포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정의된 브로드만 영역이 기능적 영역과 반드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촉각 정보를 받는 주된 감각 수용 영역인 중심 뒤 일항 등의 몇몇 영역은 기능적 영역과 대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브로드만 영역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에 관여하며 특히 연합 겉질이라고 알려진 부분에 위치한 영역들은 더더욱 그렇다. 2016년 뇌 영역에 더욱 정밀한 방식으로 번호를 매기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는 브로드만 체계처럼 현미경으로 본 뇌의 모습이 아니라 기능적 MRI로 얻은 영상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번호 체계는 MRI, 기능적 MRI, 기타 뇌 영상 연구의 기준이 될 터이나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브로드만 체계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브로드만 체계. 외측 표면. 이거는 이제 계속 이 그림은 좀 보게 되겠네요. 뇌 영상 연구와 사후의 뇌 연구는 사람 뇌의 어느 영역이 먼저 진화했고 어느 영역이 최근에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A에 실었다.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 영역은 독일의 연구학자 파울 에밀 플래시히의 명명을 따라 흔히 마리집 형성 지연 영역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가장 최근에 진화한 이 뇌 영역이 우리를 고유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대부분의 인지 기능과 결부된 영역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뇌 영상 연구는 뇌 영역들을 연결하는 백색질 연결로 가로 열고 화이트 메러 트랙트 백질로 연결로의 진화 순서도 밝혀냈다. 가장 최근에 진화한 4개의 백질로는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 영역들을 연결하며 이 뇌 영역들은 이 책에서 논의할 인지기능과 결부되어 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뇌 진화에 대해 알려진 지식과 특정 인지기능의 획득에 대해 알려진 지식은 서로 놀랄 만큼 잘 들어맞는다. 우리가 고유한 인간이 되는 데 있어 뇌의 연결 섬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곧
뇌의 단일한 신의 부위, 갓 파트. 신의 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의 거의 모든 고등한 인지 기능이 그렇듯 신에 대한 사고 역시 여러 뇌 영역을 잇는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특정 인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계산 선택지가 결부되게끔 해주는 연결 그리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네트워크는 모듈이나 인지 영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뇌의 두 영역, 가로 열고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가로 닫고, 두 영역에 국지화되어 있다고 여겨져 온 언어조차도 이제는 최소 5영역에 걸친 네트워크의 일부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을 관장하는 뇌 부위는 없으며 신과 종교적 믿음에 대한 사고를 제어하는 네트워크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신의 네트워크로 우리를 고유한 인간으로 만드는 인지 기능을 제어하는 그 네트워크와 동일하다. 표시가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언어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기타 영역들로는 바닥핵, 가로 열고 기저핵, 아래 마루 소엽, 중간 관자이랑, 아래 섬엽, 이마 겉질, 가로 열고 브로드만 영역, 6, 9, 45, 47을 쓸 수 있다. 좀 어렵지만 일단은 아는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신을 관장하는 내 부인은 없으며 신과 종교적 믿음에 대한 사고를 제어하는 네트워크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신의 네트워크로 우리를 고유한 인간으로 만드는 인지 기능을 제어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와 동일하다. 인지기능, 우리를 고유한 인지기능, 우리를 고유한 인지기능. 네. 재밌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어렵지만 재미는 상당히 재밌네요. 잘 선택한 것 같은데요, 책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뇌 진화의 증거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진화 이론은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물어야 합리적인 것이다. 즉 증거의 성격을 따져보아야 한다. 호미닌의 뇌 진화에 대한 정보는 호미닌의 두개골 연구, 고고학 유물 연구, 인간과 영장류의 사후 뇌 연구, 살아있는 인간과 영장류의 뇌 영상 연구, 아동 발달 연구라는 5가지 주요 연구 분야에서 나왔다. 호미닌의 두개골은 인간 뇌 진화의 중요한 정보원이다. 물론 그 뇌를 입수하는 편이 훨씬 낫겠지만 뇌는 사후에 가장 먼저 부패하는 장기 중 하나로 따뜻한 기온에서는 수시간 이내에 액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옛 호미닌의 뇌를 조사할 수 없다. 우리가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엘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초기 호모 사피엔스의 보존된 뇌를 나란히 놓고서 현생 호모 사피엔스의 뇌와 비교하고 각각의 뇌를 정밀하게 해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가진 건 그 뇌를 담았던 두개골 뿐이다. 교회 묘지에서 불쌍한 요릭의 두개골을 들고 선 햄리처럼 우리는 두개골을 이용하여 그 속에 든 뇌의 산물이었을 과거의 행동을 추측할 수 있다. 태아기 빛 영아기 두개골의 유연한 뼈는 뇌가 성장함에 따라 그 형태에 맞게 조형된다. 따라서 두개골은 화산재 위에 찍히고 나서 굳은 태고의 발자국과 비슷하다.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발은 더 이상 없지만 발의 모양과 심지어 발가락의 세부까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잘 보존된 두개골은 상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내 용량은 비교적 계산하기 쉽다. 두 방구가 대칭인지를 포함하여 가로 열고 호미닌의 진화 초기에는 대칭이지만 후반에는 그렇지 않다. 가로 닫고 뇌의 전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개골의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이마 옆, 마루 옆, 관자 옆, 뒤통수 옆의 상대적 크기와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근거 있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초기 호미닌의 뇌에서는 뒤통수 옆이 두드러지지만 후기 호미닌의 뇌에서는 다른 영역들이 더 발달했다. 두개골 안쪽 면의 주요 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부위에는 고랑이 파여 있고 소뇌와 이마 옆 옆면이 자리 잡았던 두개골 바닥에는 오목한 자국이 나 있다. 특별히 잘 보존된 두개골에서는 심지어 각각의 뇌 일항 자국들까지 찾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개골 입수가 뇌 입수에 한참 못 미치는 차선책이긴 해도 우리 조상이 취했던 행동의 다른 증거들과 결합시켰을 때 두개골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고학 유물은 초기 호미닌의 인지 능력과 행동, 그러니까 뇌 진화에 대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서다.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보다 발달된 도구는 더 높은 지능과 전반적으로 개선된 인지 능력을 시사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약 10만 년 전의 초기 호모 사피엔스가 몸치장에 쓰기 위해 가공한 조개 껍질은 남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을 시사한다.
약 2만 7천년 전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식량, 도구, 무기, 귀금속, 기타 용구를 시신과 함께 매장한 것은 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4, 5세계가 있다고 믿었기에 이런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같이 매장을 한 것이겠죠. 자, 여기 뭐 참고 같은데요. 두개골과 유물의 연대 추정. 오래된 두개골과 유물은 그 연대를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인류 진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약 4만 년 전까지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에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 많이 쓰인다. 탄소는 모든 생물체에 존재하며 탄소의 동위 원소인 탄소 14의 붕괴 속도는 예측 가능하다. 머리카락, 뼈, 나무, 숯 등 유기물 표면에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하면 약 10%의 오차 범위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탄소 연대가 3만 년 전으로 나오는 무덤은 2만 7천에서 3만 3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의 한계는 대기 중 탄소 14의 양이 태양 활동과 지구 자기장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방사성 토륨과 우라늄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의 대안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4만 년 전 이전의 연대는 측정 정확도가 훨씬 떨어진다. 포타슘이 방사성 아르곤으로 붕괴한 정도를 측정하는 법 가로 열고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 가로 닫고 방사선 손상으로 인한 전자 측정량을 측정하는 법 가로 열고 전자 스핀 공명 연대 측정 가로 닫고 DNA 돌연변이에 기초한 방법 등 다양한 측정법이 이용되어 왔다. 세 방법 모두 오차 범위가 매우 크며 연대가 오래될수록 오차 범위는 더욱 커진다. 일례로 DNA 돌연변이 측정법은 이를테면 침팬지의 조상이 최초로 호미닌으로 분기에 나온 시기처럼 종이 언제 분화했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DNA 돌연변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침팬지, 호미닌 분기가 400에서 70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연대가 800에서 1000만 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초기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으로 이동한 시기 또한 통상 추정되어 온 6만 년 전이 아니라 12만 년 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논의하는 4만 년 이전의 모든 연대는 아주 넓은 오차 범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제가 그동안 알던 내용들과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는 게 약 700만 년 전에 붕괴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800에서 1000만 년까지 올라가고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온 게 저도 6만 년 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12만 년 전일 가능성이 있다. 뇌의 진화를 아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연구 자원은 인간과 영장류의 사후 뇌다. 일반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진화 초기에 진화한 뇌 영역은 개개인의 발달 과정에서도 초기에 성숙하며 후기에 진화한 영역은 나중에 성숙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현상을 요약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계통 발생적으로 오래된 겉질, 그리고 피질 영역은
새로 생긴 겉질 영역보다 일찍 성숙한다. 예를 들면 팔, 입술, 혀의 운동 같은 특정 근육 기능과 결부된 뇌 영역은 가장 초기에 진화한 영역 중 하나인 동시에 가장 일찍 성숙하는 영역 중 하나이므로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가슴을 붙들고 빨 수 있는 것이다. 뇌 영역의 상대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부록 A에 요약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인간의 사후 뇌는 진화 과정에서 보다 최근에 발달한 뇌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침팬지나 기타 영장류의 사후 뇌와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비교 연구는 호미닌의 뇌 진화 연구에서 어떤 영역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작아졌는지, 다양한 뇌 영역의 연결 정도가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호미닌 특유의 색다른 세포 유형이 있는지, 신경 전달 물질과 단백질 등의 화학 조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정 뇌 영역의 크기와 그 영역이 수행하는 기능의 중요성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특정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 조직의 크기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정보 처리량에 대응한다. 그래서 소리에 크게 의존하는 박쥐는 청각 기질이 크고 청각 겉질이 크고 시각에 의존하는 원숭이는 시각 겉질이 크다. 냄새에 의존하는 쥐는 후각 겉질이 크고 씨앗을 어디에 숨겼는지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는 사막쥐는 기억 영역 가로 열고 회마 기억 영역이 고도로 발달했다. 따라서 인간 뇌 영역의 크기를 침팬지의 그것과 비교하는 연구는 인간 뇌의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근에 진화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겠네요.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자, 주표시가 있습니다. 인류학자 토머스 스웨네만은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반적인 가정은 이러하다. 더 많은 조직은 어떤 면에서 더 복잡한 신경 처리로 해석되며 이는 그러한 특정 영역들이 더 복잡한 행동을 매개함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렇겠죠. 네. 호미닌의 두개골, 유골, 인간의 사후 뇌 연구 이외에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최근 개발된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로는 자기공명 영상 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그리고 뇌 영역 간의 연결을 평가하는데 특히 유용한 확산 텐서 영상 DTI 등이 있다. 살아있는 인간과 침팬지의 MRI 연구는 두뇌의 구조적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사후 뇌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MRI 연구 또한 어떤 뇌 영역이 일찍 성숙하고 어떤 영역이 나중에 성숙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 그 결과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이며 계통 발생적으로 보다 오래된 뇌 영역은 새로운 영역보다 일찍 성숙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후 연구와 MRI 연구를 병행하면 호미닌의 뇌 진화 과정에서 어떤 뇌 영역이 가장 최근에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네, 주표시가 있습니다. 13번 다이내믹 매핑. 기능적 MRI, fMRI,
연구 또한 특정 뇌 기능을 특정 뇌 영역이나 네트워크와 연관짓는 데 이용된다. 일례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피험자에게 지시한 뒤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fMRI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사고 과정을 특정 뇌 영역의 활동과 연관지을 수 있다. 우리는 호미닌의 뇌진화에서 어느 뇌 영역이 보다 최근에 발달했는지 알기 때문에 fMRI 연구는 보다 최근에 발달한 뇌 영역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준다. 최근 개발된 확산 텐서 영상 DTI를 활용하여 우리는 뇌의 백진로를 최초로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15가지가 넘는 개별 경로가 확인되었고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DTI 연구를 통해 연령대별로 각 경로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경로는 출생 직후에 성숙한다. 그 중 하나가 두 방구를 잇는 큰 연결로인 뇌들보 그리고 뇌량이다. 이 연결로는 지능과도 관계가 있는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뇌의 뇌들보가 특히 크다는 것이 사후 연구로 밝혀지기도 했다. 두 방구를 잇는 큰 연결로 뇌량이 저는 뇌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하레세로 다발 또한 출생 직후에 성숙하는 백질로로 이마 앞 옆을 뇌 뒤쪽의 뒤통수 옆과 시각 겉질에 연결한다. 이에 반해 가장 늦게 성숙하는 4가지 백질로는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되는데 결정적인 뇌 부위들을 연결한다. 이 뇌 경로는 도판 0.3에 표시한 위세로 다발, 활골 다발, 갈고리 다발, 띠다발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끝으로 사람 뇌의 진화 연구에 유용한 5번째 주된 자원은 아동 인지 발달이다. 오랫동안 인간 태아의 신체 발달은 종의 진화적 발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인간 태아는 포유류의 조상인 고척추 동물의 꼬리와 아가미 틈을 닮은 꼬리와 인두 주머니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찰에 근거하여 과거 여러 세대의 생물학도들은 개체 발생, 그리고 신체 발달은 계통 발생, 진화적 발달을 반복한다고 배웠다. 이 말은 유명하죠.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이런 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아주 멋진 말이죠. 네. 이거는 좀 알아두고 우리가 써먹으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제이슨 제이 굴드 등의 연구로 이 공리의 인류적 해석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개체의 신체 발달은 종의 진화적 발달을 정확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
유사성은 존재하며 특히 인간의 인지 발달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영국의 신경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로 포유류 뇌 연구에 평생을 바친 존 에클스 경은 아기의 의식에서 아동의 자의식으로 점진적 발달은 호미니드 자의식의 창발적 진화를 설명하는 훌륭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아동 발달 전문가 장 피아제도 아동의 사고 발달은 우리 종의 의식의 진화와 매우 유사하다고 여겼다. 보다 최근의 경우를 살펴보면 침팬지와 인간의 인지과정 비교 전문가인 사우스웨스턴 루이지애나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포비넬리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 심리 능력의 개체 발생에 기초하여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구체적 속성들이 진화한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제에 대한 한 심포지엄에서는 인간의 인지 발달 순서는 그 선조형의 진화 순서와 대체로 유사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 발달은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호미닌 인지 발달의 진화적 재구성을 돕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게 주요 내용이죠. 존 에클스. 우리가 인간 뇌의 진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다.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 따르면 뇌 구조와 기능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는 특히 다른 장기와 비교했을 때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뇌 진화의 대체적 윤곽은 상당히 뚜렷한 데 비해 좀 더 자세한 세부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내 영상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10년 후에는 또 다른 진보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백질로의 진화는 물론 특정한 뇌 신경만흥의 기능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신의 출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2010년 주표시입니다. 2010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착수한 인간 커넥톰 프로젝트는 현재 뇌의 백색질 연구 구조를 매핑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현저히 높여줄 것이다. 책이 언제 나왔냐? 지금 이 책이 2019년 19년에 1쇄 발행이니까 지금 26년 벌써 이제도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평행진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의 기저를 이루는 비판적 개념이 또 하나 있다. 신경세포와 신경악교세포와 뇌 연결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할 때 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DNA 배열로 구성된 유전자는 세포 분열상의 실수, 방사선, 바이러스, 일부 화학물질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뇌의 진화는 뇌와 결부된 유전자의 분자 구조에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변이가 유기체의 모종의 번식적 이점을 제공했을 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내가 5장에서 기술할 자전적 기억이라는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획득했을 때 그들은 당시의 다른 호미니인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변이된 유전자가 유기체에 분리할 경우 이런 유전자는 죽어서 자취를 감춘다. 변이된 유전자가 번식에 유리할 경우 이러한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물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화는 출세하려는 유전자들의 노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다윈은 이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불렀다. 인용입니다. 운유적으로 자연선택은 전 세계의 아주 미세한 변이들까지 매일 매시간 면밀히 뜯어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모두 보존하며 늘려나간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각각의 유기체를 그 유기적, 비유기적 생활 조건에 맞게끔 묵묵히 눈에 띄지 않게 개선해 나간다. 우리는 시간의 손이 여러 세대의 경과를 표시한 뒤에야 비로소 이 느린 점진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인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2억 년에 걸친 이런 자연적 실험의 시행착오가 낳은 개조품이다. 그러므로 우리 뇌에 지적이지 않은 설계의 많은 특성들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가령 오늘날에는 이치에 안 맞지만 아마도 어느 조상 포유류가 프론토사우루스의 간식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진화했을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겠죠. 네, 종회기원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론의 중요한 진화의 한 가지 특수한 측면은 평행진화의 존재다. 평행진화는 공통된 유전적 기원을 지닌 유기체들이 수천 수백만 년 전에 서로 갈라져 나왔는데도 계속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갈라져 나온 유기체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발달하는 건 그들이 기후나 먹이 공급 등에서 비슷한 외적 선택 압력을 받거나 발달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제한하는 공통된 해부 구조 등의 내적 제약을 갖기 때문이다. 평행 진화는 생물 조직이 같은 해결책에 도달하는 반복적 경향으로 정의된다. 평행 진화의 산물은 관찰자들의 흥미를 끌기도 하고 그들을 당혹에 빠뜨리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데니얼 스메일은 이것을 탈석기 시대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섬뜩한 특성 중 하나로 꼽았다. 농경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독립적으로 고안되었다. 문자, 토기, 사제계급, 시체방부 처리, 천문학, 귀걸이, 주화, 순결의 신성함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인간 문명의 다양성을 찬미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유사성이다. 이를 계속된 뇌 진화의 산물로 볼 경우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밌네요. 주표시가 있습니다. 수렵진화는 공통된 유전적 조상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렴진화는 공통된 유전적 조상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행진화와 다르다. 하지만 심층적 상동 상동인 유전 메커니즘이 광범위한 생물종의 깊숙한 곳에 존재하며 생물종의 성장과 분화를 제어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 역주 가로닫고
심층적 상동의 발견으로 둘의 차이가 모호해졌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평행 진화의 사례들. 여기 참고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행 진화의 사례들. 가장 널리 인용되는 평행 진화의 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유류 진화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1억 년도 더 전에 떨어져 나와 다른 대륙들로부터 고립되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유류와 다른 대륙의 포유류는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같은 조상을 공유했고,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놀랄 만큼 비슷한 방향으로 계속 진화했다. 이런 평행 진화의 예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볕고리 주머니쥐와 유럽의 두더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 하늘 다람쥐와 북아메리카의 날다람쥐, 태즈메이니아의 늑대와 북아메리카의 늑대를 들 수 있다.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와 기후, 먹이 공급, 포식자, 기타 요인 등의 외적 선택 압력이 다른 까닭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포유류들도 존재한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류의 뇌와 다른 대륙 태반 포유류의 뇌를 비교한 연구들을 통해 평행 진화의 해부학적 토대를 알 수 있다. 두 포유류의 시각, 청각, 감각 자극을 지배하는 뇌 영역들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한다. 한 연구자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유대류가 진화시킨 형태, 행동, 겉질의 분화는 그들의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태반 포유류에서 관찰되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는 신경체계의 진화에 부과된 제약의 결과로 유사한 환경적 도전에 대해 유사한 해결책이 거듭 개발되었음을 암시한다. 뇌 발달이 평행 진화한 또 다른 사례는 구대륙과 신대륙 원숭이의 뇌를 비교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둘은 3천만 년 동안 독자적으로 진화했다. 신대륙 원숭이의 일종인 꼬리 감는 원숭이는 작은 물체를 조작하거나 목표 지향적 도구 사용을 위해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정밀 그립을 구사한다. 구대륙 원숭이인 마카크도 정밀 그립을 구사한다. 두 원숭이의 뇌를 조사하자 손의 사용을 지배하는 마루 옆 부위에서 놀라운 해부학적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골격, 근육, 신경의 특성과 연관된 진화적 변화들이 유사하게 진행되며 따라서 신체적 특성과 뇌의 특성이 연결된다. 꼬리감기 원숭이와 원칙적 관계이며 비슷한 손 조작 능력을 지닌 마카크 원숭이가 해부 영역에서 이런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은 영장류에 출현할 수 있는 겉질 배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주 잘 보존된 발달 메커니즘이 겉질 영역의 경계와 국소 배열을 형성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여기까지가 참고 사항이었고요. 이 책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발달 궤적들이 나오는데 그중 상당수는 뇌 발달의 평행 진화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을 과거와 미래에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만든 최초의 유전적 뇌 변화, 그리고 자전적 기억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이전에 일어났다. 이런 뇌 발달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므로 호모사피엔스는 포르투갈, 파키스탄, 페루, 파푸아 뉴기니 등 어디에 정착했든 인지적으로 대충 비슷한 방향으로 수천 년간 계속 진화했다.
서로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도 동식물을 길들인 후의 인구 증가 압력 같은 비슷한 선택 압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집단들이 엇비슷한 결과에 도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약 4만 년 전 최초의 시각예술이 현재의 스페인 및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굴 벽화와 독일에서 발견된 상하 조각품이라는 형태로 출현했다. 두 번째, 1만 1천 년 전에서 7천 년 전 동남아시아, 중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그리고 아마도 중앙아프리카에서 독자적으로 동식물이 사육 재배되었다. 세 번째, 9천년 전에 조상 숭배가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널리 성행하게 된 듯하다. 네 번째, 6,500년 전에서 5천년 전에 동남아시아, 중국, 그리고 아마도 페루에서 지고신이 독자적으로 출현했다.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와 니콜 버터모어도 개념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에 필요한 신경계 기질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평행진화의 예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기 이전에 일어난 인지적 변화가 진화의 추진력이 된 것이라고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19. 마음의 역사. 인류의 마음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마음의 역사. 이거 제가 제본 뜬 건데요. 예. 자, 이렇게 인간 뇌의 인지적 진화는 신과 문명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이는 인류가 발전한 놀라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불과 6,000년 만에 우리는 뇌 연구자 마르셀 메슐람의 말을 빌리면 달구지에서 보이저 호로, 스핑크스에서 로댕의 키스로, 길가메기에서 오디세이를 거쳐 신곡으로 나아갔다. 이는 실로 비범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시초부터, 즉 5차례의 인지적 진보 중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신들의 보금자리. 네. 상당히 흥미진진하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책인 게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일이 요즘에 없어서 좀 힘들긴 한데.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